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의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디올백. 근데 그걸 받은 그날 그걸 돌려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지시를 받았던 행정관이 깜빡 잊고 그렇게 하지 못했답니다. 깜빡 잊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분장실에 계시는 분용사들께 이 얘기를 꺼냈더니 그분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말도 안 돼 였습니다. 오늘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국민일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작년에 문 닫은 사장님이 100만 명 육박. 자영업자들 이야기입니다. 사진 보십시오. 폐업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정확하게는 98만 6천 명입니다. 사업 부진 최다 1년 사이에 18.7%가 늘어났습니다.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순서다. 1인 자영업자 8년 만에 최대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 자영업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자체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대선 구호죠. 마가 지지 5만 명 전당대회 집결. 정적 미키 헤일리. 미키 헤일리는 그 트럼프 1기 정부 때 주 유엔 대사 했던 사람이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경선에 참여를 했었던 사람이죠. 그 미키 헤일리, 인도계 여성입니다. 미키 헤일리도 지원 연설에 나선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위스콘신주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 르포. 한국 특파원들이 여기 다 갔더군요. 시내 곳곳에 붉은색 모자, 지지자 행렬. 대회장 인근엔 중무장 군인들 순찰. 트럼프 대표적 경합주에서 승기 노리고 있다. 18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예정. 7월 18일 이제 마지막 전당대회 날짜인데요. 대관식을 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김정은 표창장 받은 주 쿠바 북한 외교관 망명했습니다.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리일규 참사.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사람입니다. 리일규 참사. 작년 11월 입국에서 아내와 자녀와 대한민국에 지금 정착해 있고 조선일보하고는 한 호텔에서 이제 비공개로 지금 인터뷰를 했다가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영호 이후에 최고위직 망명한 북한 외교관 중에서 그렇다는 뜻이죠. 북한 외무성 대표적인 쿠바통이었다. 이 사람 인터뷰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충격을 받았다. 여성 간부들 대대적으로 발탁하라고 지시를 내린 그 무렵이라는 겁니다. 최선희가 왜 아직도 국장이야? 이렇게 화를 내자 다음 날 바로 부상으로 승진을 했다. 김정은의 딸 김주의 후계자는 어려울 것이다. 노출시킬 대로 다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신비함이나 숭배감이 있겠는가. 한성열 미 담당 부상 공개 처형. 미국 정보 당국의 간첩 혐의로 총살을 했었다. 지켜본 외무성 간부들 며칠간 밥도 못 먹을 지경이었다. 리용호 외무상 일가도 수용소로 보내졌다. 탈북 준비 3개월간 7kg이나 빠졌다. 탑승되기 1시간이 몇 년과 맞먹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빌고 또 빌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일주일 남았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과열되면서 어제는 후보자 지지자들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배신자, 뭐 꺼져라 이런 삿대질, 욕설, 야유 주고받다가 급기야 폭력 사태로 이어진 건데요. 아수라장이 된 어제 국민의힘 합동 연설회장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 충청의 당원 동지 여러분, 한동훈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 천안에서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계속 소리 지르셔도 괜찮습니다. 마장에서 우리 국민의힘에 분노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정치가 보일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는 이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저 현장에 있었던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저 사람들 한 식구잖아요. 예. 한솥밥 먹는 사람들인데 왜 저러는 겁니까? 어제 이제 네 번째 합동 연설회에서는 이 주최 측 추산으로 3,000명이 모였는데요. 네. 이 초장부터 지지자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긴 했습니다. 이 당대표 후보자들이 입장할 때부터 이 서로 후보의 이름을 외치면서 이 지지자들 간의 함성이 누가 더 크게 하냐 이런 경쟁하듯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연설 순서가 청년 최고위원 이 당대표 순서였는데 이 최고위원 연설 때부터 러닝메이트에 따라서 서로 야유와 지지가 계속 반복되면서 갈렸습니다. 이 한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이 장동혁, 박정훈 후보가 연설할 때 한 후보의 지지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응원용 풍선 그리고 현수막, 손을 흔들고 뜨거운 환호성을 보냈고요. 또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가 연단에 올라서 이 한 후보를 겨냥해서 해병대원 특검에 3자를 넣으면 대통령을 향한 총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자 한 후보 측 지지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우우하면서 좀 야유를 보내고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급기야 이 지지자들 간에는 물리적 충돌도 있었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연단에 올라가자 일부 참석자가 단상을 향해서 의자를 내던지고 이 배신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후보가 진정하라고 말했는데 한 후보 발언만 공허하게 이 체육관을 메웠고 이 지지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로 이걸 막을 수는 없었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원 후보가 또 연설을 하고 내려와서 연설회장을 빠져나갈 때도요. 한 후보 측 지지자들이 다가와서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체육관 내외부로 경찰 병력이 좀 90명 정도 모였었는데 실제로 한동훈 후보를 테러하겠다 이런 협박글이 올라오면서 연설회장을 출입하는 이 경호원들이 더 엄격하게 이제 좀 출입 통제를 하고 초장부터 좀 엄격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대본에는 없지만 이제 궁금한 거 몇 가지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여러 여론조사에 보면은 뭐 한동훈 후보가 가장 앞서 있다는 건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합동 토론의 현장 지지자들 숫자 또는 분위기 면에서도 한동훈 후보 쪽이 좀 앞서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좀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 지지자들 숫자로 보면은 좀 비슷한 숫자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원희룡 후보 측에서도 좀 당원 또 조직 이렇게 같이 모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실제 함성 소리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한 후보 측 지지자들이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연설이나 이렇게 좀 말을 할 때 좀 크게 좀 반응하는 측면이 있어서 더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 네. 근데 마침 이제 미국에서는 네. 그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 총격 사건이 네.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빗대는 얘기가 이래저래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그쪽엔 총이었지만 네. 우리는 의자였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뭐 본질적으로는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극한적 대결과 대립이 결국은 지금 상대에 대한 분노, 혐오를 부추기고 그것이 결국은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구조 자체가는 사실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미국하고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여야의 후보가 사실상 결정이 돼서 여야 간의 대결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거든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솥밥을 먹던 식구잖아요. 식구들끼리 지금 이 경쟁을 하는 데서 저런 이 사업이 벌어진다? 이거 자체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그 같은 당 안에서의 전당대회에서도 폭력이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70년대에 신민당 강목 전당대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언제적 그때,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네. 당시에는 건의주의 시절에 네. 그것도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야당이 네. 소위 말하는 중앙정보의 뭐 정치 공작에 의해서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인데, 지금 민주화된 시대, 특히 여당, 그것도 보수 정당에서의 이런 폭력은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상당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냥 단순한 걱정이 아니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그 현실로 드러날 것에 대한 또 걱정도 있습니다. 지지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자 한동훈 후보는 급기야 이 마이크를 빼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른 분에게 폭행을 하진 말아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대한 대응을 제가 스스로 최소화함으로써 전당대회가 더 이상 혼탁해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연단에 고정되어 있던 두 개의 마이크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제 말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호준석 대변인께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자들의 물리적 충돌이 있는데 그 누구 탓을 해야 됩니까? 그걸 후보들의 잘못이 있는 겁니까? 지지자들이 잘못한 겁니까? 이거 누구 탓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70년대 그 강목 전당대회까지 가지 않도록 제가 1995년에 네. 그 당시 민주당 출입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그 경기지사 후보 선출을 하는 그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DJ 동계동계에서는 이종찬, 그다음에 KT 이기태계에서는 장경우를 미는 그 대회였는데 네. 엄청난 폭력 사태 벌어졌고요. 네. 단상 점거하고 그 제가 갖고 있던 노트북이 거의 파손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랬었으니까 지금 괜찮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네. 30년 지났고요. 21세기 이제 글로벌 선진국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정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는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뭐 이런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또는 네. 뭐 어떤 데서는 분당대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과연 그렇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 수면 위에서 네. 저분들만의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저희 지역에도 그렇고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사이에는 저런 정도의 극한적인 대립이나 의견 충돌이 없습니다. 네. 그냥 똑같이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싸우냐, 그만 싸워라, 이제 그만해라 라는 말씀을 다 공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전당대회 결과가 어느 정도 이제 표차가 나느냐, 누가 1위가 되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앞으로 이제 과거의 친이 친박 때처럼 이 후유증이 계속돼 가지고 당이 뭐 이제 거의 분당 수준에 이르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이제 그 후보들도 자제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투표가 금요일 시작되니까 사실은 오늘, 내일, 모레 사흘 남은 거거든요. 네. 예, 그동안은 지금까지 잃어버린 점수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뭐 걱정과 그런 사태가 이제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네. 지금 후보들끼리 주고받는 말을 보면은 네. 이게 현실화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수위를 좀 낮추지 않습니까? 수위를 낮추고 낮췄습니까? 이제 네. 마타도에 대해서 이제 뭐 최소한의 대응만 하겠다라고 한동훈 후보도 얘기했고 원희룡 후보도 이제 네거티브하지 않겠다라는 지난번에 하고 그 이후에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침이 또 있었지만 네. 기본적인 기조는 당에서도 강력하게 경고했고요. 국민들 여론이 워낙 강력하고 또 어제 저런 의자 사태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겁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호준석 대변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토론이 지금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아무튼 원희룡, 한동훈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원희룡 후보는 사사건건 부딪히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사실 정치 경력 25년에 처음 겪어보는 스타일이에요. 말을 하는데 계속 끼어들고 옆에서 쫑알쫑알하고 막 그래서 저는 10년 대학 선배고 25년 정치 선배 아닙니까? 예.
좀 져주는 모습으로 좀 하자라고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난리예요. 실제 한동훈 후보랑은 그 인간적으로나 관계가 뭐 전혀 없습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했고요. 인간적인 그 인연은 없습니다. 네, 성치훈 위원장께요. 의장께요. 그런데 참 저렇게 10살 차이가 나는 줄은 몰랐어요. 이제 학번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끼어들고 쫑알쫑알 된다. 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부적절한 표현이죠. 예. 쫑알쫑알이라는 표현은 사전적으로 주로 애들, 네. 아이들이 예. 알아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혼자서 계속 혼잣말을 한다 뭐 이런 뜻인데 네. 근데 전체 지금 대화의 맥락을 보면 결국 자기도 좀 선배고 그런데 네. 뭐 속된 말로 자꾸 말대답한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이체 토론회에서 두 분이 오디오가 물린다고 하죠. 계속 말이 겹치면서 네. 그러면서 좀 한동훈 후보도 말이 엄청 빠릅니다. 네. 말이 엄청 빠르다 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좀 버벅거리기도 했죠. 그런 모습들을 겪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 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한동훈 후보의 스타일은 저희가 그 상대당이니까 민주당이 많이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대정부 질문 때 민주당 의원의 질의 아니면은 또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 총선 때 뭔가 그런 그 정쟁의 과정 속에서 네. 한동훈 후보의 스타일이 뭔가 질문으로 역공하는 스타일을 참 능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좋게 말하면 영리한 것이고 저희 당 입장에서 볼 땐 참 얄밉게 받아친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원희룡 후보가 그걸 좀 감당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이 네거티브로 뭔가 아니면 좀 그 검증이라는 이름 아래 좀 공격을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그게 좀 당황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한동훈 후보의 좀 저는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무조건 다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질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좀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원희룡 후보가 보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이렇게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속된 말로 자꾸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말대답한다 이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25년 동안 정치한 원희룡이라는 사람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사실 제가 기억하는 원희룡 후보는 그 남원정으로 일컬어지는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으로 일컬어지는 그 보수 정당의 대표적인 소장파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좀 제주도지사이면서 좀 지방 정치를 하시다가 딱 중앙 정치에 복귀하신 다음에 저도 오랜만에 이런 중앙 토론을 봤는데 이렇게 네거티브하면서 이렇게 공격 위주로 하는 좀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면서 2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은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 원희룡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5년 만에 처음 보는 장면이 누구를 보고 하는 소리일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공방은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 조성팀을 이제 운영을 했다는 이른바 댓글팀 의혹을 두고 불이 붙었는데요. 원희룡 후보는 과거 드루킹 사건까지 소환하면서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한 여론 조성팀이 있었고 심지어 댓글팀까지 있었다는 폭로와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 후보가 대표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댓글을 단 게 잘못인가요? 그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범죄인 양 폄훼하는 것. 그게 정치인의 자세일까요? 돈을 주고 누구 고용한다든가 무슨 팀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누구를 돈을 주고 고용한다든지 팀을 운영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는 대목까지 들으셨는데요. 여기에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그런데 끼어들었습니다. 한송은 기자, 어떤 내용이죠? 예, 이 양문석 의원이 그 14일 한 후보의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포털 사이트 계정 24개를 발견했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양 의원 주장에 따르면요. 이들 계정이 작성한 약 6만여 개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502개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했고 오탈자나 기호, 띄어쓰기까지 같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양 의원은요. 이 댓글이 분단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 또는 이 통제 속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요. 이들 모두 한 후보가 이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부터
본격 활동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한 후보에 대한 지지 댓글 작성, 그리고 네거티브 대응, 또 정치적으로 비우호 관계에 있는 인물에 대한 공격을 담당해왔다는 게 양문석 의원 측 설명입니다. 댓글팀 의혹을 최초에 제기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텔레그램 메시지 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추가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전지현 변호사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네. 그런데 어떤 선거 캠프에든 또 뭐 정부 기관, 또 민간 기관도 마찬가지고 미디어 팀도 있고 대변인도 있고 홍보팀도 있고 대외 협력팀도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또 여론 조성팀이라는 말. 네. 물론 이제 한동훈 후보는 그것 자체를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법무부에도 대변인실이 있고 거기도 뭐 여론에 대응하는 팀이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어디에서부터 어디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드루킹 얘기하는데 드루킹 같은 경우는 매크로 시스템을 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거기 개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항을 보면 여론 조성 팀이 있다 그랬지 네. 뭔가 기계를 사용했다는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거기에 동원됐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네. 어떤 방법으로 누가 여기에 관여를 했는지가 밝혀져야 그 다음을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벌써 가지고는 댓글팀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여론조성팀이라고 그랬지. 네. 이걸 가지고선 범죄나 드루킹까지 연결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양문석 의원 나왔는데 24개밖에 못 찾았잖아요. 기껏해서. 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22년 5월부터 법무부 장관 했었거든요. 네. 그럼 법무부 내에서 그 법무부의 어떤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팀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어떤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됐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팬들이 많았어요. 네. 팬들이 단 댓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24개나 찾았다. 그거밖에 못 찾아놓고 그러면서 조직적 지시 통제 속 활동한 것으로 보여, 이런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잖아요. 본인이 조직적 통제 속에서 한 거지 조직적 통제 속에서 뭔가 했다고 드러나는 게 없고, 네. 그다음에 이 내용도 한동훈 지지 댓글 네거티브 대응 정책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는데, 한동훈 지지 댓글 같은 경우는 팬들이 이게 달았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24개 계정 내용 다 보여주고 이걸 누가 달았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걸 밝히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24개밖에 발견하지 않아놓고 24개나 발견했다 이러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냄새 피우는 거는, 저는 이거는 그냥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네. 자, 24개, 여기에 대해서는 24개 밖에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하다고 전 변호사가 지적을 주셨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폭로한 이른바 댓글팀, 이 의혹에 한동훈 후보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벼르고 나섰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사실 내가 오히려 한 후보를 위한 그런 여론 조성팀의 일원이기도 했고 누가였는지 다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여론 조성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직 공무원이라는 얘기예요? 뭐 현직일 수도 있고 전직일 수도 있겠죠.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의혹은 조직적 조작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증거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MB 시절 국정원과 기무사의 댓글 공작, 그리고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직 관련자들은 무거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특검법에 포함시켜서라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 여론을 조작 오도하는 반헌법적 범죄를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정이 24개고 뭐 댓글을 숫자를 다 헤아리면 500개 남짓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차재원 교수님께요.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댓글팀이라는 세 글자 말이죠. 네. 여기 일단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에 보냈다는 문자에 보면은 네. 댓글팀이 한동훈 위원장을 뭐 어떻게 공격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무근이다 하면서 댓글팀이라는 세 글자를 거론해서 논란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또 이제 한동훈 댓글팀이라는 네. 말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 입에서 네. 나온 말인데 네. 자, 그렇다면 김건희 댓글팀, 네. 한동훈 댓글팀 네. 일단 그것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네. 그것이 존재하는지 여부, 네. 그다음에 그 댓글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네. 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드러난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은 정확한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드러낸 이 부분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댓글팀을 가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가 소위 말해 공직이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여론의 어떤 식의 개입, 더 나아가서는 조작을 위한 뭔가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국정농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하는 좋은 하나의 정치적인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차 교수님,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 댓글 중에, 아니, 문자 중에 댓글팀이라는 거는 댓글팀이 있기는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한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말에 그러니까 문자에 보면 댓글팀이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건 댓글팀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댓글팀의 존재를 부인한 것인가 아니면 댓글팀은 있는데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그게 애매모호한데 아마 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댓글팀도 없고 그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둘 다 부인한 것이다. 부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 상당한 의구심이 있는 대목인 만큼 그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자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댓글팀 운영한 것처럼 알려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사실은 댓글팀 하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운영한 실체가 더 분명하다는 식으로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댓글팀은 댓글팀대로 조사를 하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만약 댓글팀을 운영했다면 그것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무원이나 국가 예산이 들어가서 이 여론 조작을 한 식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그것도 조사하자.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에다 그것을 추가하자는 그런 식의 빌미를 누가 제공했느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댓글팀이 있었다면은 지금 커뮤니티라든지 어디 들어가서 보면은 김건희 여사 욕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댓글팀이 있었으면 그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전 변호사님.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 장해찬 전 최고는 한때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뭐 브로맨스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찰떡궁합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왜 이렇게 한동훈 후보한테 나를 세우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그건 제가 장해찬 전 위원이 지금 어떤 스탠스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속 얘기를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뭐 본인이 어떤 정치적으로 이 문제는 밝혀야 된다 그럴 수도 있고 지난번 공천 과정에 뭔가 틀어질 일이 있었습니까? 틀어질 과정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공천 취소당했던 거. 근데 한동훈 위원장 그게 한동훈 위원장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장해찬 그 최고위원도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안 나가고 있잖아요. 본인이 함부로 거짓말을 할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좀 더 지켜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지금 단계에서 뭔가 댓글팀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는데 댓글팀을 운영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너무 어떤 정치적인 비약이라고 봅니다. 전 변호사님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후보에 대한 살해 협박글이 있었다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그건 지난 1월에도 있었어요. 사실 그 선거 과정에서도 살해 협박글이 있었고 또 그리고 어떤 그 강성 반대층들이 집 앞에까지 현관에 찾아가가지고는 초인종을 누르는 일도 그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있었거든요. 살해 협박글이 올라가지고 1월에 이제 그 협박글을 올렸던 사람은 긴급 체포가 됐고 이번에도 또 올려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글이 올라오면은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예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인의 이번에 그 트럼프나 저번에 아베 사태도 그렇지 정치인은 항상 어떤 자기가 알 수 없는 익명의 적이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런 걸 올리는 거는 협박죄에 해당을 하고 특정인을 누구를 찍어서 하는 거는 근데 이걸 올리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올리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일단 발견이 되면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된다. 그래야 따끔하게 보여줘야지 저런 걸 이제 무서워서 못 올리겠죠. 신통방통 이번에는 오늘 아침 신문 중에서 저희가 정치면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고질병이 된 늑장 개원. 22대 국회 정식으로 임기가 시작된 게 5월 말입니다. 오늘이 7월 지금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국회가 개원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21대 국회는 48일 지각을 했는데 그 기록을 오늘 7월 16일자로 이제 깨게 됐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회 이런 비아냥하는 목소리가 여러분 댓글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기록이 깨진다. 13대, 14대, 16대, 17대, 20대만 7월 이전에 개원을 했고 지금은 또다시 기록을 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의회 독주 탄핵 반복 그래서 민주당 이유 있는 지지율 부진 아니냐. 이 꺾은 선 그래프 빨간색은 국민의힘 지지율 파란색은 민주당 지지율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높았을 때가 있는데요. 이게 쭉 진행이 돼서 최근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사뭇 격차로 이렇게 앞서 있는 지지율 그래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방 독주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해서 반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여론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들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글을 올리면 건당 1만 원 드려요. 저 이 뉴스 보고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있어. 대형 인터넷 카페 중심으로 현금 지급 내걸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탄핵도 이제는 기획 마케팅이다. 드루킹 사태와 다를 게 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티즌들 밟은 세곤에서 처벌해야 된다. 국민의힘 업체 관련자 경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두고 우리 한국의 민주당에서 6달 전에 벌어졌던 이재명 전 대표의 부산 피습 사건을 또다시 언급하면서 두 사건을 비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성원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시작은 민주당 대변인을 맡았던 이 최태경 부산시당 위원장 후보였습니다. 네. 이 트럼프의 닥터 헬기를 보도하지 못하는 한국 언론을 조소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어서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과 강선우, 전현희 의원 등이 잇따라서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린 겁니다. 이 강선우 의원은요, 외신 보도 어디서도 찾기 어려운 특혜 논란, 트럼프도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시죠. 이런 글을 올렸고 최민희 의원도 미국 언론은 트럼프 헬기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이렇게 꺼내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은 이 전 대표의 이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보도했지만 미국 언론은 트럼프 헬기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 자체를 뜯어보면요. 일단 트럼프가 닥터 헬기를 타고 이송했다는 주장, 이 사실과 좀 멀어 보입니다. 미국 CNN과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ABC 뉴스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요. 트럼프는 피격 뒤에 헬기가 아닌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CBS도 트럼프가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 스스로 걸어서 병원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송된 병원이 사고 현장에서 불과 17km 떨어진 2급 외상센터여서 가까운 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는 대신 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논란이 됐던 이재명 전 대표 사례와는 처음부터 비교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최민희 의원실은요, 이 적절한 비교가 아니었다 이러면서 글을 바로 내렸고요. 또 강선우 의원은 언론 보도 행태가 다르다 이거를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글을 내리거나 해명을 하긴 했지만 참 난데없는 헬기 논쟁이다. 논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호준석 대변인께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습했던 그 당시부터 국내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이 피습 사건과 비교하는 글들이 참 많았어요. 반응도 많았고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손을 바짝 들면서 이제 파이트 이 말을 하고 가는 모습이었고 이재명 전 대표가 피습 당시에는 경호원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어디론가 황급히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어서 그 모습을 비교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갑자기 또 헬기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저 민주당의 어제 저런 그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는 저는 크게 심각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첫째는 사실관계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는 저런 그 발언들을 한다는 겁니다. 일국의 국회의원들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이송됐다라는 얘기는 당시 초기부터요. 그 외신 보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용기를 타고 거기서 전용기에서 내릴 때 잘 걸어 내리더라라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네. 이제 치료 다 받은 다음의 일이죠. 그렇지만 헬기를 타고 갔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검색해봐도 아예 없거든요. 기사 자체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저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네. 두 번째는요. 언론 보도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고 했는데 네. 당시의 언론들이 이재명 전 대표가 헬기 타고 간 것을 비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우리 국민들은 어느 누구든 응급 상황에서는 헬기를 탈 수 있죠. 누가 그 헬기 탄다고 비판을 하겠습니까? 다만 전국 최고 수준의 외상 의료 체계를 응급 체계를 갖추고 있는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서울대 병원까지 간 것이 비판의 본질이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헬기를 탔다는 것이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저렇게 그 본질을 비틀어 가지고 기억을 왜곡해서 저런 그 발언들을 했다는 것은 전 큰 문제라고 보고요. 저런 행태의 근본에는 만사 명통이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모든 것이 이어져 있고 지금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들은 잠깐이라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지거나 조금만 소홀하면 박찬대 운영위원장 같은 사람도 왜 정청래처럼 못하냐라고 개딸들한테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그 풍토, 그런 그 지금 분위기가 바닥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만 저렇게 해도 정말 국민들이 정말 그 보기 괴로워하시는데 저게 만약에 집권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 행태가 된다 이러면 정말 어떻게 될까? 정말 오싹해집니다. 네. 성치현 의장께요.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이제 민주당 뭐 당원들도 그렇고 현역 의원들도 그렇고 이제 어떤 일이 터지기만 하면은 우리 이재명 대표께 이걸 좀 역성드는 쪽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렇게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성급한 반응들이 나오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 그 이재명 대표도 그 1월에 피습을 당했던 건 사실이고 목숨을 네. 위협받았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1cm만 옆으로 갔어도 죽을 수도 있었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총알이 1cm만 옆으로 갔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그 트라우마를 떠올릴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네. 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그 박찬대 원내대표 정도의 발언이 아주 적절했다. 왜냐하면 모든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위협은 규탄해야 된다. 이 정도 발언이 적절했던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런 언론을 규탄하고 뭔가 이런 식의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강성 지지층에 잘 보이기 위한 발언들이죠. 근데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이다. 뭐 저 같은 구성원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너무 몰고 가시는 거는 지양해 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성치현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의원이 아니고요. 의장님은. 예. 그리고 그런데 그 두 분이 왜 그랬을까? 네. 최민희 의원은 바로 인정하고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 두 분이 결국 지금 전당대회에 나온 분들이고 최고위원 경쟁이 지금 친명끼리 붙고 있기 때문에 선명성 경쟁이 더 붙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어필하고 싶은 그 욕심에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가? 과연 이재명 대표의 뭐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는가? 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때쯤에서 그 민주당 당 지도부에서 말이죠. 저런 이제 후보들한테 아무데나 이재명 이름 끌어다 붙이지 마라. 뭐 이렇게 좀 뭔가 메시지를 보낼 만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사실 지금 이재명 이제 전 대표가 되고 후보가 되셨고, 네. 그럼 박찬대 원내대표도 좀 그런 역할을 하긴 애매하고, 네. 사실 그러면 전 뭐 수석 최고위원 정도가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선관위에서는 글쎄요, 뭐 그게 뭐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니까 네. 또 거기서 지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누군가는 수석 최고는 지금 정청래 의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네. 이게 아까 우리가 그 정치신문일께서 잠깐 봤던 것처럼 민주당의 지지율도 답보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 상태라면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저 발언, 저런 지적들이 과연 전체 국민들 중 누가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네. 그럼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말고는 공감해 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저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을 위한 발언,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발언이 아니라 본인들의 선거를 위한 발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이런 전체적인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신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는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분들은 그냥 친명 호소인이다.
진짜 친명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진짜 본인들이 친명이 되고 싶으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향이 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행동하셔야 되는데 저런 발언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전 대표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신통방통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당대표 연임이 유력해 보이는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가 더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최근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에서 재판받고 있는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와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 중대 범죄인데 그런 걸 이화영 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겁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바보거나 그런 사람입니까? 이 사건은 희대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대북 송금 병합이 안 되면 의정활동과 당내 지장이 있다고 보시나요? 선거법 네, 전지현 변호사님. 지금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이 4건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3건은 서울이고 하나는 수원에 있고 네. 그걸 한 군데서 하자. 이게 그런데 많은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 피고인 이재명으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아니 왜냐하면 여러 건 나눠 받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장 중한 죄에다가 가중해서 처벌하는 구조고 병합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형상 더 유리하기는 해요. 네. 근데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저거를 한 의도는 뭐냐면은 재판을 끌어보겠다는 의도가 너무 강하거든요. 예.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병합해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전혀 구조가 다른 사건이고 병합을 함으로 인해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은 법원은 그거를 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대장동 재판에다 병합해달라 그런 거잖아요. 네. 위중교사 기소할 때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그 관청이 봐줘가지고 민간의 거대한 이득을 몰아주고 그다음에 기업의 인허가 특혜를 주고 성남FC한테 기부받은 거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대북 송금은 전혀 다른 사건이고 거기서 지금 다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네. 병합을 해달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일단 뭐 병합 심사하는데 시간 끌 수 있고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에다 같이 엮어서 하면은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도 확정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너무 사안이 복잡해가지고는 그거를 노리고 병합 신청을 한 거고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각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질문 궁금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이 병합을 한다고 했을 때요. 사건만 병합하는 또는 피고인들을 병합하는 혹은 검찰과 재판부까지도 병합하는 저는 좀 나눠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판부도 병합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수원에 담당했던 판사가 서울로 와서 같이 하는. 그건 아니고 수원 담당했던 판사는 여기서 다른 사건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수원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던 판사들이 이것까지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중앙지법에 있던 판사는 이 사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늘어질 수밖에 없고. 자, 검찰은 어떻게 됩니까? 검찰도 중앙지검에서 해야죠. 수원지검이 아니고요? 네, 수원지검이 아니고 나중에 무슨 뭐 검찰 인사발령을 해가지고는 수사했던 검사가 여기 가가지고는 뭐 공소 유지를 하게 하고 그런 거는 차후고 네. 이건 아예 수원에서 있었던 거는 날라가고 중앙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검사가 출장 올 수는 없는 거군요. 네,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아니 그거는 검찰에서 나중에 내부적으로 뭐 파견을 보낸다거나 이거는 알아서 정리를 한 거고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 네. 자, 한성호 기자.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시끄러운 소리 마. 한 곳에서 할 수 없어. 나눠서 해.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건데 뭐 설명을 좀 했나요, 대법원이? 일단 그 신청 2주 만에 기각은 했는데 별도 2주 만에요. 예, 기각. 꽤 빨리 결정을 내린 셈이네요. 예, 그리고 이 재판부가 배당된 지 나흘 만에 이제 예. 결정을 한 건데 별도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대법원 관계자는요, 이 토지 관할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 피고인의 이익, 또 사건의 규모, 또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설명은 했습니다. 실제 이 검찰은요, 병합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요. 지금 중앙지법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 전지현 변호사님이 말한 것처럼 전혀 무관한 대북 송금 사건에 병합해달라는 건 오직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 판사들 의견을 취재해 보면은 지금 대장동 재판도 늘어지고 있는데 증거가 많고 또 복잡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까지 병합하면 1심 선고에만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실제 수원지법의 대북 송금 재판과 중앙지법의 대장동 사건은 이 발생 시기나 쟁점이 다르다는 측면도 있고요. 이 대북 송금 사건의 다른 관계인들인 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미 1심 선고에서 수원지법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나온 것도 고려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송원 기자가 잘 설명해 드렸듯이요. 그러니까 하급법원의 재판을 병합하느냐의 여부는 그 상급법원이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첫 번째 고려 요소가 피고인의 이익입니다. 재판부의 편리함, 검찰의 편리함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법의 정신 자체는 꽤 잘 돼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대법원의 판단기에 이건 피고인의 이익이 매우 삿되다. 이렇게 본 측면이 있지 않는가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할 뿐입니다만 그래서 피고인의 이익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건 검찰이 주장하는 바 재판 지연 또는 선고 지연 뭐 이것만 노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이 왜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느냐 뭐 이런 의심을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재판부면 안 되는가? 아니 이왕에 재판을 해왔으면 그 재판부와 판사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피고인이 다르다고 해서 왜 재판부가 달라져야 되지? 이제 이런 우리는 잘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궁금증들이 여기는 있는데요. 일단 그 이재명이 유죄면 이화영도 유죄다.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런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상부터 일단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이화영 관련 재판은 전부 다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가는 겁니까?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전자배당 아니에요 원래? 원래 그렇게 수원지방법원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전자배당에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 추가건까지 형사 11부로 배정이 되는 걸 보니까 사실상 이제 수원지법도 최소한의 이제 형식상 외관도 갖추지 않겠다라는 태도인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 성치원 의장께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지금 방송 영상에서 본 사람들은 당연히 재판부를 따로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같은 사건이면 그 사건을 계속 다뤄왔던 재판부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전자배당을 해야 된다느니 같은 재판부가 배당됐다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전자배당을 해야 되죠. 네. 전자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전자배당을 한 것이죠. 근데 네. 수원지법에 이제 부패 전담 재판부가 2개밖에 없고 네. 전자배당을 하더라도 확률이 50%라는 거는 같은 재판부로 배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저 두 분들의 논리가 앞서 우리가 방금 다룬 그 재판 병합 이 신청을 한 민주당의 논리, 이재명 대표 측의 논리에 지금 모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 말이냐면 재판 병합을 신청해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검찰이든 어떤 재판부든 어차피 이것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기소하고 판결을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병합 신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 중인 것도 많고 좀 물리적으로 수원지법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니 재판부에 상관없이 어차피 똑같은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사법부의 본질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옮겨달라라는 병합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에 대해서 기각된 거는 좀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근데 저 논리대로라면은 사실상 신진우 부장판사를 좀 피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똑같은 재판부기 때문에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미 뭔가 확신을 갖고 있고 뭔가 유죄를 주겠다는 뭐 의도를 갖고 재판에 마치 임하는 사람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병합 신청한 논리와 그게 상충되는 저런 주장들이 과연 아까 말씀해 주는 것처럼 또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저는 저 두 분이 사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무죄, 이화영 유죄 뭐 이 발언, 이 발언들을 비롯해서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 두 분이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외부에 나오는 발언들은 저 두 분을
의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저는 변호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했었는데 지금 저 발언 역시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이런 거에 과연 도움이 되는 발언들인가 오히려 의혹 제가 조금만 찾아보고 조금만 알아봐도 수원지법의 그 부패전담 재판부가 2개밖에 없다. 네. 확률 50%면 또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렇게 마치 뭔가 음모가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면 수원지법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내릴 거라고 했지만 거기도 다 사람입니다. 저런 식으로 뭔가 의혹 갖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도를 제기했을 때 과연 그게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도 사람인데 계속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음모가 아닌 게 신진우 부장판사가 내년 초에 인사 대상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음모 이러고 하는 거는 그냥 엄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음모라고는 하면은 엄한 소리랍니다. 자, 차재원 교수님. 예. 그래서 아무튼 대북 송금 사건 핵심 인물을 따져 본다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그다음에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그리고 한 사람 꼽으라면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인데 아무튼 수원은 가기 싫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이하영 전 부지사, 그리고 김승태 전 회장이 유죄를 받았다. 유죄받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소위 말해서 북한에 보낸 그 800만 달러라는 송금이 실제 이루어졌고 그 이유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였다. 그것이 그 유죄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만약에 이러한 그 이 구조 속에서 그러면 최종 범죄의 이익의 최종 수혜자는 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재명 대표한테는 상당히 힘든 재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일 재판부가 이 사안을 맡았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그 재판부고 사실은 이 지금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판사들도 이 인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선입견과 판단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걸 과연 뒤엎을 수 있을까? 물론 관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승태 이 두 사람이 이 소위 말해서 모의를 해서 북한에 준 이 그 대북 송금의 이 모든 과정을 과연 이재명 그 지사의 지시였느냐, 얼마큼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과연 검찰이 소명할 수 있을 것이냐가 아마 향후 재판의 최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재명 전 대표 측 변호인단들은 그런 생각, 그런 주장을 펼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이 똑같은 재판을 받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일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나 또 새로운 재판부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그 사건을 심리하게 되면 또 재판은 또 선고는 얼마나 늦어지게 될런지요. 그것이 과연 이재명 전 대표 본인에게 유리할지 최종적으로 불리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게도 있습니다. 3년 전 대선 경선 때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부인들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법원 출석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피고인신 분 예정돼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 그 소환 관련해서 혹시 뭐 실적 전출됐을까요? 한성우 기자, 어제 그래서 뭐 잔뜩 이제 뭐 저기서 뉴스가 많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수원지법에서 김혜경 씨 법인카드 관련 선거법 위반 의혹 재판이 열렸는데 김혜경 씨가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 진술을 전부 거부했습니다. 이 김 씨 측에서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겠다면서 검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김 씨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검찰은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신문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 피고인이 검찰에선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이 법에서 정해놓은 신분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항의했는데요. 이렇게 검찰과 변호인 공방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에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피고인 신문 권한을 부여한 조항보다 이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에 대한 효력이 상위 개념이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재판부가 일체 진술을 거부하는 거냐 이렇게 김 씨에게 물었는데 고개를 끄덕이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사실 기대한 거는 김혜경 씨는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검사의 질문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검사의 신문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건을 보는 검찰의 그 핵심 사안을 우리가 뉴스로 다룰 수 있겠거니 했는데 이 김혜경 씨 그 변호인 측에서 포괄적인 진술 거부 이러는 바람에 검찰의 이 질문도 없었습니다. 신토방통 이어서 오늘의 화제의 인물을 만나는 오늘 이 사람 코너입니다. 첫 번째 인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트로트계 거장 가수 김현철 씨입니다. 봉선화 연정 뭐 이런 노래 큰 인기를 누려온 가수 현철 씨가 어제 향년 82세 나이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가수 현철 씨 근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 새벽에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 대변인, 저 뭐 병을 알아온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저렇게 연세가 82세시더라고요. 예. 젊은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렇게 지병이 있으신 줄도 몰랐고 연치가 저렇게 높은 줄도 몰랐었는데 네. 경추 디스크 수술을 몇 년 전에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신경이 손상되면서 그때부터 건강이 악화돼서 투병을 하셨다고 하고요. 네. 1969년에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데뷔하신 지가 50년이 넘었고 네. 봉선화 연정이야 우리가 뭐 다 아는 노래지만 그 밖에도 내 마음 별과 같이 제목만 들으면 기억나는 명곡들이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나비인가 봐. 우리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또 애환을 달래줬던 현철 씨, 저도 이제 젊을 때 활동하실 때부터 전 기억이 다 있거든요. 정말 안타깝고 또 아쉽고 그렇습니다. 네. 더군다나 많은 대중들이 사랑을 했던 그 독특한 창법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랜 지병으로 수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2년 전에는 라디오에 깜짝 출연해서 다시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후에 무대 복귀를 꿈꿨지만 끝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2년 전 라디오에 나왔던 모습 보시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거 뭐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건강에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없어. 상관없습니다. 이상 없다는 얘기죠? 그럼 나 지금 개다리 춤도 추고 있는데 뭐. 봉선화 연정. 듣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목소리로 알려져가지고 그 리비아 대수로공사 갔을 때 막 근로자들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고 다 난리가 났어요. 자, 이경민 변호사께요. 그러니까 가수 현철 씨는 은퇴선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 말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대에 오르고자 하는 이제 꿈은 계속 갖고 계셨었는데 이게 경추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이제 디스크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받고 나서 좀 인지 기능도 저하되고 좀 이제 회복이 좀 더뎌졌는데 재활 치료를 꾸준히 병행을 하면서 3년 동안 이제 재활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간간히 또 지방 행사는 또 가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지방 행사는 다니면서 어쨌든 몸이 온전치 않으니까 올라갈 때 이제 긴장을 했었는데 막상 또 올라가면은 정말 프로답게 이제 소화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모습이었었고, 근데 이제 그것이 어쨌든 좀 고령의 나이다 보니까 좀 완벽하게 이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어쨌든 끝까지 계속해서 이제 무대에 오르고 싶은 그런 열망을 좀 비추셨다고 합니다. 네, 한성훈 기자. 근데 현철 씨가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을 즐겨봤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1년 전 현철 씨 아내 인터뷰를 통해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여러 트로트 프로그램을 통해 후배들이 왕성히 활동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활력을 얻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이 기분 전환하라고 미스터 트롯 같은 프로그램을 틀어주면 좀 좋아하면서도 많이 아쉬워한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내가 저 무대 위에 올라가야 하는데 라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 미스터 트롯 2에서 최수호 씨가 이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을 부르는 모습을 보며 많이 우셨다면서 내가 부르는 것보다 너무 다르네 하시면서 너무 고마워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지난 연말이었죠.
가수 현철 씨는 직접 후배 가수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도 보시겠습니다. 네. 레전드님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좀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수 현철입니다. 수많은 무대를 서봤지만 이런 아름다운 무대에 함께하지 못해 너무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다. 이제는 시청자, 청취자가 되어 자네들의 노래를 감사히 잘 듣고 보겠네. 잊혀져가는 현철이란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신 TV조선 많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 전합니다. 후배들이여, 이 현철이는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네, 차 교수님,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가수 현철 씨, 그 흔히 트로트 창법에서 꺾기라고 하죠. 그것이 참 현란하기도 하고 정감도 가고 그래서 인기가 많았는데 히트곡이 많았죠.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이 부검 소식을 듣고 참 저희 세대들이 참 현철 선생한테 좀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를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80년대 대학 생활을 하고 군대 생활을 했는데 사실 뭐 80년대에 그러니까 뭐 대학 생활할 때 상당히 울분과 이런 것들을 뭐 운동권 가요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또 뭐 군대 생활을 할 때도 사기를 충천시키기 위해서는 군가도 부르기는 했습니다만 그 못지않게 우리에게 위안이 돼주고 상당히 뭘까요? 그러니까 힘이 돼줬던 노래가 현철 선생의 노래였거든요. 그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의지 또 뭐 나름대로 위안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소식을 접하면서 새삼스럽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과 함께 현철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신통방통 오늘 이 사람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굴까요? 오른손을 불끈 지켜든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미국 이야기입니다. 충격의 총격 사건 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방탄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런데 그 이후에 트럼프의 대세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당대회는 거의 대관식 분위기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어대트 또 어대푸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이영민 변호사께요. 이제 마치 대선이 끝난 듯이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15일에서 18일까지가 이 공화당의 이제 어쨌든 전당대회인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이제 선출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트럼프가 이제 지지율이 높고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는 거 뭐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로 대통령이 된 것 마냥 이제 대세론이 굳혀지고 그래서 정말 대관식이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 지지를 이제 공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중도층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입장을 정리를 하지 못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뭔가 이 좀 옹호론을 펼치고 이제 대통령이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지지를 많이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좀 미국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뭔가 대관식이 되는 거 대관식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 교수님. 사실은 뭐 어제 조선일보가 신이 뭐 트럼프를 구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과거 일종입니까 왕이 하늘이 왕의 왕권을 준다 해서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그 생각, 이 대권 신수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트럼프 이 지금 후보가 상당히 대세론을 타면서 분명히 변화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뭐 조선일보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통합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바로는 정파의 리더였다고 한다면 본인은 이제는 국가의 지도자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앞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니키 헤일리가 지난번 그 경선 과정에서 반 트럼프 진영의 선두 주자였잖아요. 사실은 공화당 전당대회 초대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지금 니키 헤일리를 지금 지원 연설을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가 부통령 후보를 공개를 했거든요. 오하이오 상원 의원인 제이디 벤슨이라고 힐빌리의 노래라고 유명한
이 지금 저자잖아요. 힐빌리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러스트 벨트의 네. 일종의 뭐랄까 흑수저들의 이야기인데 네. 그 흑수저 출신을 선택을 했고 나이가 39살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노장의 조화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이 계층의 통합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 저격 사건이 트럼프를 바꿔놓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전지현 변호사 할게요. 그런데 반고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빗대는 거죠? 아,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반고흐 미술품 보면은 네. 이렇게 붕대 감고 막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붕대 감은 모습 때문에. 네, 근데 그 반고흐가 저 모습을 왜 하게 됐냐면은 네. 폴 고겐이랑 논쟁을 하다가 격분해서 스스로 왼쪽 귀포를 잘랐다는 거예요. 아, 네. 근데 피가 나니까 저렇게 붕대 감고 있는데 스스로의 모습을 저렇게 그린 그림이었는데 예. 고흐는 위대한 예술가였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고흐에 빗대 가지고는 똑같이 귀를 상처를 입었고 하니까는 트럼프 보고 반고흐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 7월 18일 밀워키에서 있는 전당대회 마지막 날 그 이제 후보로 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 후보 수락연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바이든 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웠다가 그걸 다 지워버리고 국민 통합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졌다. 또 하나는 지금 인터넷 공간에 많이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냥 우스개로 소개해드리면요. 신이 트럼프를 구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반대 진영 민주당 쪽에서는 신이 트럼프를 구했는데 미국을 버렸다. 이렇게 또 네, 농담을 이제 비트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네, 신통방통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관련 소식입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이 명품 가방이 이 최재형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위 그리고 이후 보관 경로 어디에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는데요. 우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사 몇 층에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잘 혹시 아는 참모분들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의원님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보고받은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자, 이경민 변호사께요. 그러니까 저 명품백 크리스천 디올 파우치백인데요. 이걸 받은 날 바로 돌려주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 담당 행정관이 깜빡 잊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 3일에 이제 참고인 조사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김 여사를 보좌를 해온 이제 행정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김 여사는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가방을 돌려주라 이런 네. 취지로 이제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 행정관이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이 부분을 이제 반환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게 관저에 계속해서 이제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다가 한남동 관저를 말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는 그걸 받은 것이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그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었잖아요. 사무실에서 받았다가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로부터 한참 뒤에 한남동 공간으로 들어갔잖아요. 관저로. 관저에서 어쨌든 이제 또 창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러고 있다가 이게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인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관저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대통령실로 옮겨서 이제 보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산에 와 있다. 이제 이런 그런 거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 여사 측 입장을 정리를 하면 받은 즉시 그날 이제 돌려주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근데 그거를 어쨌든 이제 돌려주지 못한 부분은 이 행정관이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돌려주지 못했던 상황이고 어쨌든 이 백에 대해서는 사용을 한 적도 없고 그냥 보관만 되어 있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진술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께요. 이제 제가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납득이 되느냐? 행정관이 여사님의 지시를 깜빡했다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납득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들어가는 거는 22년 11월이었고 저 때는 이제 22년 9월이었고 서초동 자택에 계실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가 무슨 업무 장소, 물건 보관하는 장소, 그다음에 서류 보관하는 장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고 엉성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사가 확실하게 이거 돌려줘, 누구한테 돌려줘 이랬는지, 야 이런 걸 이런 거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네. 저는 행정관이 미처 인지를 못했다는 게 저는 납득이 가거든요. 당시 네. 그 상황을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 얘기가, 이 사람이 유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3일날 조사를 받는 바람에 이 얘기가 빨리 나왔는데 네. 정진석 실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디올백은 포장 있는 그대로, 있는 포장 그대로 한 번도 안 쓴 채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이라 그랬잖아요. 네. 검찰에서 이 백을 이제 요청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한 번도 안 쓴 흔적이 있는 백이 오면은 그때 경찰이 확인을 하고 기사가 나가고 유모 행정관 얘기가 그 다음에 나갔으면 좋은데, 행정관이 먼저 조사를 받는 바람에 이 얘기가 더 빨리 나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안 믿고 있는 거는 뭐 납득은 갑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한 정황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차재원 교수님께요. 네. 자,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일단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명품백 수수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돌려줄 의사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건 소위 말해서 비열한 정치 공작에 의한 이게서 영부인이 당한 케이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정 몰카 공작이다. 공작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사건 때문에 현직 영부인이 소환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결국 이 지금 변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검찰이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영부인을 소환하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랄까요, 차단하는 그러한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만약에 진짜 이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백을 돌려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왜 진작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은 이 2차례나 이 공식적으로 국민들한테 입장을 밝힐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럼 이런 부분들을 왜 본인에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정황 증거일 수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정부가 했던 부분이 돌려주면 국고 횡령에 해당된다. 왜? 벌써 대한민국 정부의 기속된 재산이기 때문에 라는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 전에 네. 그랬잖아요. 1월 19일 날 대통령 부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부가 접수한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기속돼서 관리되고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대통령실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이철규 의원은 이거는 벌써 대한민국 정부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면 횡령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논리를 그동안 계속적으로 그 대통령실과 여당이 갖고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서 돌려주려고 했다는 그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때 얘기를 했어도 지금처럼 사람들이 안 믿는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부인은 혼자서 자기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얘기를 다 하고 당의 얘기는 어떤지, 정부적인 판단은 어떤 건지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횡령 그 얘기가 반환 못한다 그런 법적으로 그럴 수는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계속 부적절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수사까지 받는 마당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부적절하다면은 반환할 수 있다. 그냥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 정무적인 부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경민 변호사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법 이야기를 할 때 이 명품백은 뭐 증거물 1호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일단은 뭐 증거물로 사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김 여사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게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을 불러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는 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관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사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뭐 서면 조사로 이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면 조사로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소환 방식이라든지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크리스찬 파우치백 그 논란 어떻게 귀추가 결정이 될지요. 신통방통 오늘 또 출연자분들께서 날카로운 평론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들어도 명쾌한 오늘의 일타일담은 바로 이겁니다. 원희룡 후보가 보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이렇게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말대답한다, 이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25년 동안 정치한 원희룡이라는 사람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기억하는 원희룡 후보는 그 남원정으로 일컬어지는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으로 일컬어지는
그 보수 정당의 대표적인 소장파 아니었습니까? 네. 이렇게 네거티브하면서 이렇게 공격 위주로 하는 좀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면서 2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은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 원희룡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저거를 한 의도는 뭐냐면은 재판을 끌어보겠다는 의도가 너무 강하거든요.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각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서울중앙지법에 있던 판사는 이 사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늘어질 수밖에 없고. 자, 검찰은 어떻게 됩니까? 검찰도 중앙지검에서 해야죠. 검사가 출장 올 수는 없는 거군요. 아니 그거는 검찰에서 나중에 내부적으로 파견을 보낸다거나 이거는 알아서 정리를 한 거고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 생각은 한결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 출연진 신통방송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일 또 아침 8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